삼성전자와 인도 노동자의 합의로 파업을 종료합니다. 파업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의 가정집에서 뉴스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파업 내용에 대해 자신의 가정부와 대화하더니 이내 미소를 짓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첸나이의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케일리 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교직에 열정이 가득한 중학교 교사였어요. 대학원 신분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 미국의 육아나 출산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그나마 무급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12주뿐이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자체가 없다 보니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출산 당시 남편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논문과 연구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라 육아를 분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뉴욕에서 살았던 저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대도시의 삶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남편도 당시에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했던 시기였죠.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로 인해 하루하루 웃음 짓고 살았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와 작은 성장의 순간들이 저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죠. 학교에 급식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야 했고 이것만으로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우리 집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이는 스쿨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매일 라이드를 해야 했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제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일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런 작은 어려움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으로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죠. 다행히 남편도 졸업한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안정된 직장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아이들도 이러한 환경에 만족해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죠.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다니는 대학이 인도의 한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게 되었고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령이 낮은 남편이 그 프로그램의 첫 주자로 인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도를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못 사는 나라라는 편견만 가득했거든요. TV나 영화에서 본 인도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고 남편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혼자 인도로 떠났고 처음 몇 개월 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간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프라가 훨씬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적인 시설들도 많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첸나이에 있는 국제학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 학교가 미국계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가진 교육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고 기쁘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침 남편도 홀로 외롭게 있던 인도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인도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얼떨결에 그렇게 인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저의 편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인도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저희가 살게 된 챈나이는 외국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도 많았죠. 저희가 살게 된 집도 고층 아파트에 깨끗하고 안락했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등하교 라이드를 하느라 제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다니는 국제학교에 아이들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저 자신의 경력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국제학교의 비용이 비싸긴 했지만, 다행히 남편의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게다가 남편의 월급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덕분에 우리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죠.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어요. 방학 때는 아이들과 함께 두바이나 몰디브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델리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는 조금 힘든 점들도 있었죠.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챈나이 안에서의 삶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제가 국제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 주재원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대, 두산,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파견된 주재원 가족들이 주를 이루죠.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요. 덕분에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몇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다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외국 주재원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요.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 인도로 오실 때는 영어 교육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가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인도에서의 생활이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는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었죠.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종종 시내로 나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곤 했어요. 챈나이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을 탐험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죠. 우리 가족의 일상을 도와주시는 하우스메이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일도 잘하셔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제가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오히려 제가 일도 하면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도계신이 훨씬 편해졌죠. 어느 주말 저는 메이드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메이드가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당에 도착해보니 아담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남편이 삼성전자에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르게 친밀감이 생겼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삼성전자 주재원의 자녀들이다 보니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반가웠거든요. 그분은 삼성이 챈나이에 진출한 이후로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수입이 늘어났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현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주재원들만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챈나이에 살면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빈부의 격차였어요.
외국에서 온 주재원들이 사는 지역은 대체로 깨끗하고 정돈된 편이었지만 현지 인도인들이 주로 사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죠. 이런 차이는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나 옷차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인도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만으로도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옷의 브랜드나 품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가짐이나 태도에서도 느껴졌죠. 특히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인도분들은 외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꽤 부유해 보였어요. 옷차림이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계열 업체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현지인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부티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현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인도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실감했죠. 이런 현상은 비단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들도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오면서 점차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모습을 뉴스로 많이 접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직접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빠른 경제 성장이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조금 복잡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인도에서도 한류 열풍이 난리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대학 시절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류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었어요. 미국에서만 자란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한국 친구들을 따라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빠른 발전 속도,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저를 매료시켰죠. 그 후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미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에 왠지 모르게 친숙함을 느꼈어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 한국인이 많다 보니 저에게 한국은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죠. 저희 자녀들도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요즘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더욱 매력적이고 대단한 나라로 느껴졌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한 학생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생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에 다니는 인도인들의 파업 때문에 더 이상 인도에 있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파업이야 늘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대기업들도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성장해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 주말에 저는 이전에 방문했던 삼성전자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을 칭찬하며 감사해하던 그분이 이번엔 삼성전자를 아주 악덕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굉장히 의아했죠. 호기심의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록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반인륜적인 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작업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근무 중에는 동료와의 대화조차 금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아주 못되고 나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만나봤지만 그들 중 정말 나쁜 사람은 없었거든요.
물론 가끔 불의를 보면 화를 내는 경우는 봤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외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죠. 그날 집에 오는 내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어요. 힌디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 현지 뉴스를 읽을 수가 없었고 파파고 같은 번역기로는 뉴스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주로 삼성전자의 상황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인도 진출 계획이 보류 중이라는 내용만 다루고 있었어요. 정작 제가 알고 싶었던 삼성전자의 근무 환경이나 노사 갈등의 자세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죠. 저는 원래 한번 궁금증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BBC 코리아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드디어 제가 찾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정말 무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고용 세습이었어요. 왕이 세습도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을 세습한다니 이건 정말 난생 처음 듣는 개념이었죠. 다른 요구사항들도 꽤나 파격적이었어요. 주 35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무려한 금액의 학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제가 다니는 국제학교의 학비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자신들의 아이들을 국제학교로 보내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사에 이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회사와의 갈등만 깊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한국인 학부모님과의 상담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 기회에 넌지시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학부모님께서 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삼성전자 측에서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주 35시간 근무나 고용 승계 같은 무리한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른 근무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휴게 시간 증가, 작업장 안전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의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이미 현지 평균 임금의 2배나 되는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꽤나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됐어요. 인도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다 보니 이제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결국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심지어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로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우선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테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더 나아가 이는 첸나이 지역 전체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대기업의 철수는 단순히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소비활동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세수 감소 등 연쇄적인 효과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제가 근무하는 국제학교도 이런 무리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속되면 글로벌 기업은 인도에서 발을 뺄 테고 저희 국제학교도 타격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안고 집에 돌아와 메이드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메이드분은 뉴스 내용을 번역하면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메이드분 말씀으로는 인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애플과 구글도 인도 진출을 보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대요. 이에 모디 총리가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고 해요. 심지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금까지 시켰다니 상황이 꽤나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삼성이 정말로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해요. 하우스메이드 말씀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삼성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다 메이드분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드디어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디 총리가 나와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인도 노조 측 간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파업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의 후문으로는 인도 노조에서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인도에 살면서 느낀 점 하나가 떠올랐어요. 인도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단으로 모이면 때때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번 사태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나는 건 사실 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니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건 시간 문제겠죠. 하지만 정작 삼성이 떠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그들을 몰아세웠던 인도 사람들 자신일 거예요.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더 나아가 다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모두가 손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에 적절히 중재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인도인들도 개인의 욕심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케일리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인도의 협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진짜 철수를 했다면 삼성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겠죠.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에서는 차후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것 같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태국인들의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나옵니다. 그들은 태국에서 한국어와 한글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들로 보이는 무리들이 태국으로 단체 여행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유적지에서 똥을 싸는데 그걸 본 태국인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 있는 환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농이라고 해요. 환전소에서 일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주말에는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평일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국 K-팝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태국 출신의 리사가 멤버로 있는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리사는 춤도 정말 잘 추고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죠. 태국 내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꿈이 리사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가수가 되는 거라고 해요. 리사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태국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계급이 존재해서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편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계급이 낮은 경우에는 아예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않고 살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예요. 저는 파타야에서 노점상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동생 2명,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어린 때부터 작은 단칸방에서 함께 살아야 했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엄마와 아빠는 망고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망고를 가져와 잘라서 팔았어요. 상점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판 돈을 그대로 날린 적도 많으셨고요.
일을 해야 하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항상 저의 몫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잘 되어야 동생들도 잘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특히 관광객이 많은 태국이다 보니 영어를 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혼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 태국 정부에서 환전소 직원을 직접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은 마사지샵이나 식당, 호텔 청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정부 소속으로 환전소 직원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어요. 취업을 한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집에서 탈출했다는 해방감이 사실 더 기뻤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부터 방콕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여유 시간이 없었는데 방콕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건 꿈만 같았어요. 기숙사에서 잠도 자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보는 재미로 살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동생들에게 미안했는데 오히려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늘길이 막혔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태국은 그때부터 올스톱이 되었어요. 호텔 예약 취소부터 항공권 관광 명소까지 태국이 휘청거릴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저는 정부 소속의 환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하고 무기한 무급 휴가를 주기도 했어요. 동생들 학비와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잠들었던 날이 많았죠. 그래도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닥치는 대로 알바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미 태국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방콕은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관광도시로서의 명분을 상실한 방콕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죠. 일을 하면서도 제 월급의 70% 이상은 집으로 보내줬고 저도 알뜰살뜰 살면서 조금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는데 계속 그 돈을 집으로 보내야 하니 더 죽겠더라고요. 매일 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동생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고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셨던 부모님도 수입이 뚝 끊겼죠. 부모님께서는 호텔에서 청소라도 하려고 하셨는데 호텔에 오는 사람조차 없으니 너무 막막해 하셨어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다행히 저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혼자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분께서 부유층 친구분의 따님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친구에게 한국어 과외를 하게 되어서 간신히 동생들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었죠. 3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도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로 알바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작한 취미가 이렇게 제 삶의 구원책이 될 줄은 몰랐죠. 덕분에 코로나 시기를 겨우 견딜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슬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을 보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마침 중국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오기 시작하면서 태국 정부에서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은 한 번 오면 단체로 몇백 명씩 오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도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거리에 다시 활기가 돌고 호텔과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삶도 그리고 태국의 관광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사실 저는 중국인 손님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환전소에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태국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는 웬만하면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예외였어요. 중국인 손님들이 환전소를 방문하면 다짜고짜 중국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보통은 외국에 방문하면 먼저 영어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손님들은 특유의 방식으로 어딜 가도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가끔은 그들의 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쓰기도 해요. 이럴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참을성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들이 쌓이다 보니 중국인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비위생적인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한 번은 퇴근길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콘 시암이라는 대형 쇼핑몰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중국인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콘 시암 앞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에요. 그 넓은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와사룬 사원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원은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순서가 돌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해 보이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화장실 앞에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행동을 한다니 태국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원은 신성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온다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되었어요. 이전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관광업이 완전히 멈췄던 걸 생각하면 어떤 관광객이라도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동생들과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한 태국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한 짜투짝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는데요. 짜투짝 시장 앞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곳까지 가지 않고 근처 골목에서 소변을 해결한다고 해요. 이런 행동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있죠. 식당에서의 문제도 심각해요. 태국 사람들은 여유로운 편이라 식사 시간을 길게 가지는 편인데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좌석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식사 후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식당 주인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태국으로 오는 중국인 패키지 여행객들은 대부분 상류층이 아니라고 해요. 그들이 와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매너를 그리워한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도 자주 들려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편이라 태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어요. 파타야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 관광객들은 늘 특별하게 보였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여자분들끼리 오시는 경우도 많고 남자분들끼리 오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세련되어 보이셨죠. 더운 태국에서도 향기가 나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망고를 잘라 포장해서 여행객들에게 파시는 일을 하세요.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가끔 망고를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와서 배가 아프다거나 맛이 없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파는 망고를 맛본다면서
다짜고짜 입에 넣고 계산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에 비해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달랐어요. 항상 친절하게 어떤 망고가 맛있는지 물어보고 부모님이 골라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사실 감사한 건 저희 쪽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맛있게 드셨다면 다음날 또 오셔서 여러 개씩 사가시는 거였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여기 망고가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신인 리사가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관심이 커졌죠. 한국 사람들이 리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오히려 태국 사람들끼리의 계급 차별이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덕분에 코로나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의 제 일자리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에리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태국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에리아의 말에 따르면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서 일부 태국인들도 더 이상 한국인을 반기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달란로파이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한국인은 당장 나가라고 하며 한글과 한국어도 쓰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직접 SNS를 찾아봤어요. 정말 해시태그에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한 피드가 수두룩했어요. 내용을 보니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조차 못하고 태국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 입국 시 돈을 많이 가져온 태국인은 오히려 의심을 받아 입국이 거절된다는 얘기도 있대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해요. 저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불법 입국해서 그 수가 관광객보다 많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거나 싸움에 휘말려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이 기사를 보자마자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다시 태국인들의 반감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대마초와 마약이 엄격히 금지된 나라인데 태국에서는 최근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잖아요. 이 차이를 모르고 대마초를 한국으로 가져가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되는 태국인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졌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화를 냈던 제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좋은 면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저라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구글 블로그 워드프레스를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월 사용료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악플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컸죠. 환전소에서 일하는 저의 일상과 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도 함께 소개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태국인들이 서로 좋아했던 예전의 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글을 썼어요. 영어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어요.
태국으로 여행을 오려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환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예쁜 한국인 여자 관광객이 갑자기 오셔서 여기야 여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오셨다더라고요. 뒤에는 영상을 찍는 분도 계셨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처음엔 연예인인 줄 알았죠. 그때는 한국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그분의 예쁜 얼굴이 부럽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제 저를 알아봐 주신 그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유튜버셨어요. 얼굴도 연예인처럼 예뻐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어쩐지 하도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되었던 거예요. 유명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사인이라도 받을 걸 하고 후회됐어요. 그분이 자신의 영상에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많은 한국 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다음날 그분이 다시 제가 일하는 곳을 방문하셔서 저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며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다음날 쉬는 날이니 태국 현지인에게 소개받는 태국 여행으로 함께 촬영해보면 어떻겠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명한 분과 함께 촬영하고 한국 분들이 태국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분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유명인을 만나고 함께 태국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다니 정말 신기했죠. 다음날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지윤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1살 많은 언니더라고요. 특유의 친절함으로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면서 편하게 지내자고 하셨죠. 저는 태국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와사룬 사원부터 마하나콘 전망대까지 태국의 명소들을 소개했어요. 언니의 자연스러운 진행 덕분에 저도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죠. 역시 한국 인플루언서는 달랐어요. 편집하시는 분과 촬영하시는 분도 따로 계셔서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함께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지윤 언니는 한국에 가서 우리의 여행 영상을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한국 분께 태국 여행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블로그에 한국 분들의 댓글이 넘쳐나고 방문자 수가 폭증한 거예요. 일하는 중에도 한국 분들이 오셔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죠. 그날 지윤 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언니의 태국 편 방송이 대박이 났대요. 언니도 최근 힘든 시기를 겪다가 태국에 왔는데 저를 만나 권태기도 극복하고 유튜브도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휴가 기간에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공료와 숙박까지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휴가를 쓴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을 벌어 집으로 보내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휴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한국행 일정을 짰어요. 저 같은 평범한 태국인도 이렇게 한국에 초대받아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니 지윤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헤맬까봐 일부러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언니의 배려로 영등포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너무 호화롭다고 말씀드렸지만 언니는 오히려 본인이 더 고맙다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텔 직원들의 친절함까지 더해져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3박 5일 동안 언니와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 깜짝 선물로 삼성 갤럭시 폰을 주셨어요. 제 낡은 폰으로 갖고 다니는 걸 보시고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쾌적한 무료 화장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태국과는 달리 관광지마다 잘 관리된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이런 점들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한국에서도 제주길가에 똥을 싸는 중국인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기함을 토했습니다. 언니와 관광을 다니는 중에 지윤 언니를 알아보는 팬들도 많았고 가끔 저를 태국편에 나온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뿌듯하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3박 5일간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한국 방문 이후로 제 블로그가 태국에서도 유명해진 거예요. 지윤 언니의 영향으로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급증했어요.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링을 하다 제 블로그를 통해 태국 여행 정보를 찾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블로그가 태국 여행의 중요한 정보원이 된 것 같아요.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광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처음엔 조금씩 들어오던 수익이 점점 늘어나 제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수익이 더욱 늘어나서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방콕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애정과 태국을 알리고자 했던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생기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게 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앞장서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해볼게요. 태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태국 환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아농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생활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